자, 보면 이제 연합군의 승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1917년 3월 패전을 거듭했던 러시아에 혁명이 발생되고 12월 이제 레닌이 볼셰비키 정권을 장악하면서 연합군으로부터 탈퇴하고 다음해 3일 독일은 단독 강화를 맺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요거 이제 무슨 강화 내용이냐면 뒤에 좀 다시 자세히 하겠지만 비상교과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잠깐만요. 이건가? 비상이 아니라 미대인이네. 예. 블레스토 리투프스크 조약이에요. 이 블레스토 리투프스크 조약. 예,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인데, 자, 블레스토 리투프스크 조약은 러시아 혁명으로 성립된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가 1918년 3월 3일 1차 세계대전 중에 교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과 체결한 단독 강화 조약이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전쟁에서 이탈했고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연합군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많은 영토가 상실됐어요, 러시아가. 그 뒤에 얘기했지만 오늘날 이제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역이 이 독일에게 양도를 했죠. 물론 이제 독일이 거기를 시조적 지배는 하지 못했어요. 거기 뭐 병력을 배치할 수도 없었던 거고, 다만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원했던 친독 조건을 수입해서 간접 지배를 하는 방식이었지만 그것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곧바로 소련한테 넘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 러시아가 이탈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백군을 지원하죠. 그리고 일본군 같은 거는 이제 그나 등등이 시베리아 원정을 하잖아요. 시베리아 파견하고 이거는 뒤에 다시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 입장 때는 이제 동부전선은 이제 좀 나아졌죠. 그러니까 모든 병력을 이제 서부전선에 집중했지만 전세가 나아진 건 아니죠.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 동맹국들이 항복이 이어지면서 전세가 불리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엔 1918년 킹 구왕의 수병대 반란을 계기해서 디에드 2세가 퇴위하면서 공화국이 수립됐다. 이렇게 있죠. 그럼 관련된 내용 이제 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3월 달 때 독일과 단독 강을 맺고요. 자, 러시아의 탈락은 연합군에 의해서 손실임은 틀림없었으나 미국의 참전은 그 손실을 보충하고 남았다. 자, 미국의 참전은 연합군의 사기에 크게 공모했고 실제 미국은 약 2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견했고 풍부한 군수물자와 공구가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승리를 이끈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미국이 이제 군수물자를 지원해 줬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미국이 공짜 지원할 리가 없고 그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이 군수물자를 사가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해 줄 거 아니에요. 미국에 뭘 줬냐면 금을 줬어. 금.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프랑스 등 이런 있는 국가들의 금들이 다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런 브렌트 우주 체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되는데 근본이 태안 제도도 만들고 그래서 이때 이제 1차, 2차 세계를 거쳐서 이 미국의 달러 패권이 상당히 강화되는 거죠. 달러의 힘이. 자, 1918년 3월 동부전선으로부터 해방된 독일은 서부전선에 이제 최후의 대공격을 시도했다. 처음에 약간의 성공을 거둔 듯이 보였으나 연합군의 끈질기 저항으로 점차 공세가 둔화되었고요. 자, 이 무렵 미군이 이제 새로이 전선의 그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 연합군 사기가 크게 악양되었고 방어력도 강화되었다. 7월 8월에 독일군은 필사적인 공격을 다시 가능했으나 이게 무위로 끝났고 9월 중순에 이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 당시 상황,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1918년의 전선 상황 등은 서양사 강좌에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을 맞이한 연합군은 반격을 개시해서 독일군을 이전의 전선을 후퇴시켰으며 독일 영내에 쳐들어갈 기세를 보였다. 자, 여기 좀 눈여겨볼 거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은 독일 국경선 부근까지 후퇴했지만 독일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좀 특이하죠.
2차 세계대전은 이제 그 독일 영토까지 이제 공격을 받고 피폐화됐잖아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 영내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쳐들어갈 기세만 보인 거죠. 그 부근만 들어온 거죠. 자, 이미 연료와 이제 식량들이 결핍이고 국민의 사기가 저하됐고 있는 독일은 이 무력 이후 전력도 고갈되면서 싸울 능력이 상실되고 있었다. 실제로 독일은 10월에 미국의 윌슨에게 강화 교수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자, 봄부터 이제 시작된 독일의 서부 전선에서 대공세에 발붙여 불가리아, 오스트리아도 공세를 취했으나 9월 여기서도 패색이 짙어졌다. 자, 즉 1918년 9월에는 불가리아가 항복했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트루크가 후전에 응하면서 동맹국의 발칸 전선에 먼저 분기되었다. 자, 이는 그 오스트리아에 영향을 미쳐서 유서 깊은 합스부르크의 항제 정치가 무너지고요. 그다음 오스트리아는 11월에 이제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여 독일에서도 혁명이 발생하여 그 10월 11일 날 사회민주당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후전 조약을 조인하고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를 끝났다. 그죠? 자, 독일의 패전의 결정적인 된 사건이 1918년 10월 독일 해군 당국 10월 말 독일의 해군 당국이 독일 함대에게 영국군의 공격을 위해 추상을 명령했는데 이때 이제 키엘 궁함의 수병들이 이를 거부하고 12월 3일 시위를 벌였고요. 자,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1918년에 일어난 키엘 궁함의 수병 반란 사건이라고요.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자, 원래 이 키르라는 곳은 어디냐면 발트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유트란트 반도가 있고 요쪽이 이제 발트해잖아요. 요쪽에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 그 군항들이 이제 있었는데 군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수병들이 독일 제국 해군의 지휘의 전투 계획에 반대해서 일으킨 반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일어나는 계기로 해갖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뭐냐면 일어났죠. 그래갖고 이제 독일 해군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폭동이 일어났고요. 왜냐면 이거 나갔다가는 그냥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일어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반란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화가 됐죠. 그래서 곳곳에도 또 반란이 일어나. 계기가 됐던 거야. 자, 그래서 다음날 노동자들과 더불어 노병 소비에트를 창설했다. 예. 이 노병 소비에트라는 말은 뒤에 얘기했지만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뒤에 얘기할게요. 원래 소비에트라는 말이 러시아도 평의라는 뜻이잖아요. 나중에 권력기구가 됐지만 하여튼 자,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주요 도시의 항구에도 확산됐고 자, 노병 소비에트는 황제 퇴위와 비에름 2세 퇴위죠. 민주적 정부의 수립도 용어했다. 자, 그래서 12월 18일 바이에른에서 소수파 독립 3인당을 주도하여 노병 소비에트가 구성됐고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다음 날 대부분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시위가 났음으로써 결국에 비에름 2세도 퇴위하여 네덜란드 망명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뭐냐면 구성이 됐죠. 12월 사태가 이렇게 되자 11월 11일 다수파 3인당과 그 다음에 독립사회당은 인민대표위원회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연합군의 후전조약을 조인했다. 예. 그때 이제 엘베트가 이제 영도하는 이 엘베트 좀 이름 정도 내어두세요. 이 사람은 노동자 출신이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뭐냐면 바이에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죠. 자, 영도했던 다수파 3인당은 의회 민주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패전의 혼란 속에 산업의 국유화를 비롯한 조급한 사회주의 정책 실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한 데 반해서 독립3인당은 즉각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니프코네흐트와 노젠 루셈부르크가 주도하는 극좌파 스파르타쿠스단은 러시아 혁명 같은 프레 독재를 진행했다. 자, 그래서 이 독립사회당하고 여기 이제 스파르타쿠스단이라고 하는데 여긴 독일 공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일 공산당. 음. 그것은 당장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하자. 자, 근데 이에 반대해서 다수파 3인당은 아니다. 그 의회 민주주의 인정하는 데서 점진적으로 어떤 정책에 반영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 얘네들이 대립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얘네들 이제 제거당하죠. 그리고 그 일부는 또, 여기 다시 이제 편입되고. 자, 하여튼, 이런 대립 구도가 있었는데, 이 스파르타쿠스단은 어디에서 명칭이 따왔냐면, 예전에 그 로마에 노예 반란 있었죠.
이 스파르타쿠스 있죠. 거기에 명칭이 따온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엘베르트는 독립사민당과 특히 스파르타쿠스단이 항제태위와 그 뭐냐면 공화정 수립에 위한 재헌의 수립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 걸 예측하고 참모본부의 협조를 얻기도 했으며 참모본부는 일선부터 기한한 장교와 사병들로 자유군단을 조직했어요. 자유군단을. 자, 그래서 이제 1918년 12월 이 스파르타쿠스단은 그 앞에서 말한 독일 공산당으로 창건하고 그리고 1920년 그 독립 3인당 좌파들이 이에 합류하면서 있고 앞에서 일본은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했죠. 3인당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해체 모여된 거야. 그래서 독립 3인당은 앞에 이제 좌파는 얘들과 이제 공산당과 합치고 우파는 앞에서 이제 다수파 3인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19년 11월 초에 공산당은 베르닝에서 노조 간부와 더불어 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혁명 정부 수립을 선언한 도시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참모본부가 만든 자유군단이 있죠. 자유군단이 진압에 나서서 4일간 시가전 끝에 공산당 폭동이 분쇄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리프크네흐트와 로잔 루세프 이 사람은 이제 여성혁명가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죠. 자, 체포되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그러나 이로써 이제 혁명 기운이 진전되지 않았다. 1919년 2월에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파업이 강범위하게 발생했고 몇몇 도시에서 산발적인 시가전이 벌어졌다. 자, 3월 초에는 베를린에서 다시 공산주의자들이 총파업을 시도하면서 혼란과 시가전을 전개했고 또 자유근단의 개입으로 3월 중순 질서가 회복되면서 약 1000명 정도의 희생자가 났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니었다. 1919년 4월에는 공산당과 독립3인당이 각각 바이엔에서 소비에트 공화국을 건설했다. 그래서 지방 자유군단이 다른 군부대 지원을 얻어 문해에 진입하여 수요일간의 격렬한 시가전을 끝에 질서를 회복했으며 모든 지방 공산당 지도자들과 수백 명의 노동자의 직결 처분에 처해졌다. 그래서 바이에른의 공산당 패배는 러시아 혁명이 소비에트 공화국 수립한 제2의 혁명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혁명에 이어서 독일에서 제2혁명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작도 곧바로 진압당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독일 공산당의 어떤 소비에트 혁명이 독일에서 이런 소비에트 혁명이 군대에 의해서만 진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민중들도 그렇게 지지 안 해줬어요. 독일 공산. 왜냐면 독일하고 러시아는 다르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짜드 체제에 오랫동안 지배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중상층이 좀 형성되지 않았던 그 지역이었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 물론 그 뭐냐면 카인저 독일한 게 어떤 권위주의 통치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러시아보다는 중상층이 어느 정도 있었어. 예. 그리고 이 중상층 중심으로 공산주의자들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름대로 시민사회도 형성됐고 상대적인 얘기예요. 예, 물론 독일도 오랫동안 이제 통치를 받다 보니까 민주주의 정치하고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러시아보다는 좀 나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 시민사회 형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독일에서 이런 것들이 먹혀들지 않는 공산주의 혁명이 먹혀들지 않는 것들이 요인이 됐고 뭐 특히 뭐 영국과 프랑스는 더 그렇죠. 영국과 프랑스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됐고 거기에서 시민사회가 더 강력하게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먹혀들지 않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21년 다시 발생한 공산당 폭동은 실패한 제2의 에필로그에 불과했다. 독일에서의 패전과 더불어 의회 민주주의 혁명을 성공했으나 볼세비키 혁명은 실패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1차 세계 막바지에 일어난 독일 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읽어봤고요. 자, 러시아 혁명으로 넘어갈게요.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을 잠깐 넘어가기 전에 비상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읽다가 도중에 놓친 것 같은데 비상 1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1차 세계대전 특징과 전쟁의 유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참고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 수준에서 한번 좀 볼게요. 요걸 좀 보여주려고 했어. 네, 선전전 할 때. 자, 하여튼 자 1차 세계대전의 양진영은 적의 포격과 촉탄을 피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의 참호를 구축했다. 참호전으로 전쟁에 장기화되자 참정권을
첨단군과 자국의 식민지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했고 또한 과학기술의 신입어 그 다양한 신무기가 유대하여 등장할 유례없는 대량살상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방독면을 만드는 여성들 이렇게 있죠. 이 여성들은 전쟁터에 나간 남성들 대신하여 군수 공장에 전쟁 물자를 만들었다. 자,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배경이 됐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한 가지 룰이 있죠. 국룰이 있죠. 피 흘릴 만큼 정식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참호전 양상이 있고 여기 보면 전투기가 있고 탱크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때 이제 이 탱크와 전투기가 참호전 양상을 격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전투기만 이렇게 돼 있는데 탱크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전쟁 영향은 다다이즘의 등장. 뭐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세계대전 후 서구 문명 해이를 느낀 일부 예술가들이 다다이즘이라는 허무주의 예술 운동을 일으켰다. 자, 이들은 기존의 미술 이론의 번호나 반문명, 비합리, 비신미성을 추구한 예술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대성에 대한 회의라고 보시면 돼. 근대성.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을 통해서 역사는 진보한다. 근데 1차 세계전 이후에 보니까 이성을 만드는 이 과학이라는 것들이 대량살상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대량살상 무기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성적인 거냐? 오히려 인간은 비합리주의 감정적인 거다. 야, 아까 이제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조 그런 형태가 다다미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반전 운동도 이제 전개됐어요. 전쟁 전후로 해갖고 영국이나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러시아 등 세계 각 지역의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미국의 세계대전을 참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전 운동이 있고 거기에부터 이제 보면 또 전쟁에 반대한 그 내용의 노래가 있죠. 나는 내 아들이 군인이 돼도 기르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입대 동료를 하는 영국의 포스터가 있는데 그 당시엔 총력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 설득시키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쟁의 정당성을 이제 밝기 위해서 이게 선전전을 많이 했어. 선전전을. 예, 이런 포스터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자, 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했다. 따라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 전쟁을 열강들 사이의 기득권 쟁탈전이보다는 나라를 지키는 순간 전쟁을 선전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다시 넘어가서 러시아 혁명을 볼게요. 자, 이 러시아 혁명 관련된 내용은 기초에 한 두세 번 많이 나왔죠. 여기 부분은.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부분인데 그 서양사 개론 내용이 너무 내용이 빈약해. 러시아 혁명은. 그래서 그 서양사 강의 보시면 러시아 혁명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그래서 오히려 서양사 강의를 이제 좀 깔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뭐, 그 제가 이제 중간중간은 강의 이제 그 하긴 하겠는데 제가 이제 그 개론서 있죠. 심화 규제에 있는 강의 내용 얘기를 하긴 하겠는데 자, 일단은 서양사 강의를 좀 많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자세히 돼 있어. 서양사 강의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2세 암살 후에 보다 더 강화된 전제 정치의 시아에서도 농노 해방을 바탕으로 한 공업 발전은 1890년대 이후 본격적 공업화 단계에 진전되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알렉산더 3세부터 니콜라이 2세까지 이게 이제 프랑스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러시아가 산업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이제 확산이 됐던 그 배경이 됐던 거죠. 자, 하여튼 그 결과 한편은 부유주의가 대두되었고, 그래서 자유주의가 발전된 방면에 공장 노동자가 증가되어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마르크스주의 비롯한 사회주의 사상도 퍼지게 되어 러시아 사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큰 전환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짜르의 전제 정치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오직 자유주의와 혁명운동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 있었다. 그 결과 이제 국민의 불만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러일 전쟁 이후에 물가고는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래서 이제 큰 사건이 터지죠. 큰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제1차 러시아 혁명 피엘로이 사건이 터지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피일로이 사건. 그러니까 이제 제1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죠. 여기부터 해갖고 쭉 제1차 러시아 혁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그 배경을 보면 일단 앞에서 얘기한 너일 전쟁의 패배, 그러니까 거의 이제 패배 시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너일 전쟁이 어떤 전쟁이 이제 패배를 하는 그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을 고조시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짜드 정부에서 그 뭐냐면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이제 일어날 때 그래도 강력한 러시아, 그 러시아 민족주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좀 약간 억누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극동의 그 조그만 일본한테 지금 깨지고 있고 거의 이제 패배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제 러시아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러시아 군대 강하다 이렇게 내세우는데 패배를 했잖아. 자, 그러고 이제 짜드의 뭐 전제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산업혁명 진행 있죠. 그리고 그래서 노동운동이 전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서 사회주의 사상 전파. 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뭐냐면 배경으로 해서 제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일어났나 보면요. 제가 이제 좀 정리하게 있는데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 당시 이제 페트로스부르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수도는 모스크바가 아니었어요. 예, 수도는 그 페트로스부르크였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대규모 이제 시위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요때 시위할 때 이제 요 상소문을 이제 올렸죠. 청원서 내용을 좀 보면 태야 우리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경멸당하고 있으며 인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묵묵히 그 운명을 참아내길 강요받고 있는 노예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든 고통을 참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즉각 전 러시아의 모든 게 그 신분의 대표자들 소집하도록 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올렸다고. 그 당시에 노동자는 그래도 나름대로 짜드를 믿고 있었어. 예. 그 짜드가 우리 말을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제 그 당시 아버지 짜드의 어떤 가부장적 옹중주의에 대해서 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평화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군대가 이제 발표를 해버리죠. 군대가. 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이제 노동자들이 열받는 거지.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전국적인 항의 시위와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나고 거기에 도시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봉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소비에트가 결성이 되죠. 이 소비에트라는 말은 러시아어 평이라는 뜻이야. 예.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권력 기구가 되죠. 러시아 혁명 거쳐서. 예.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전 러시아 농민 동맹이 결성됐다는 거. 그리고 호추킴호에서 해군 반란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뭐냐면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병사분기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하거든요. 러시아사에서.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해갖고 예전에 뭐 영화도 만들었고 그리고 저항계층적인 참여를 했다. 이때 자유주의자도 이제 동참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궁지에 몰려있는 짜드가 10월 선언을 공포하죠. 10월 칙령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몇몇 계층들 뭐 자유주의자나 이 사람들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되면서 결국에 끝났죠. 제2차 러시아 혁명이. 자, 이런 경과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개론서 읽어볼게요. 자, 여기 한번 이제 제1차 러시아 혁명의 과정을 볼게요. 1905년 초에 수도 페테르스부르크에서 공장 노동자의 파업이 일어났고, 이게 왜 그럴까? 자, 1월 22일 날, 에는 약 14만 명의 노동자가 황제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앞에서 그 진정서 내용 보셨죠? 공중을 향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한 가닥 짜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친위대가 무장도 하지 않은 군중을 향해서 발표를 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이걸 피일로의 사건이라고 하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도시의 파업이 일어나고 농민들이 농민폭동이 일어났으며 자유주의자들이 단결해 의회정치와 보통선거를 요구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짜르도 할 수 없이 시울칙령으로 언론 집회 결사를 자유 승리하고 광범위한 선거권 입각한 입법 위에 두말을 설치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시울칙령, 요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시울칙령이.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피해 일률 사건 때 뭐냐면 민중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재헌의회 구성이야. 이 재헌이라는 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의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적 자유, 8시간 노동, 그다음에 민주공화정, 그다음 정치범 석방 이런 것들하고 경찰의 해체, 그다음에 이거 아마 비밀교차를 이제 해체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대토지 몰수와 농민 분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고, 자, 이에 반해서 10월 선언은 뭐냐면 자, 니콜라 2세가 이제 민중대 요구 중에 일부만 받아들인 거야.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텐데, 자, 인신, 양신, 언론, 집회, 결사의 제자유, 여러 가지 자유이고, 여기 좀 중요한 게 두만을 약속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재헌의회보다 좀 한 단계 아래죠. 재헌의회는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죠. 여러 법과 함께. 근데 이 두만은 그냥 입법기관이야.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지 못하고,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면 이 재정을 만들고 폐지시키고 공화국 헌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단계인 두만을 소집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로써 혁명적 기운이 일단 누그러지자 니콜라 2세는 국가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두마에서 헌법 문제 논의를 배제시키는 비롯해 자유주의 입헌 개혁을 뭐냐면 후퇴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서 뭐 이렇게 정도 나왔는데 여기 좀 보충 설명하면 자 이때 이제 이 10월 칙령의 이후에 각 세력들이 분열이 돼. 네. 그러니까 혁명 세력들 보면 그 당시에 뭐그 농민들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주의자도 있고 또 간에 사회주의자도 있고 일치 단결을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연대를 했는데 시월 친정위에 이걸 보고 만족해갖고 이탈하는 색도 있고 끝까지 싸우는 색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혁명색이 분열되면서 곡과 또 진압이 되는데 그때 이제 각각의 혁명색들의 이제 반응을 좀 볼게요. 이게 여기는 그냥 그 넘어가는데 서양사 강의에서는 좀 약간 자세히 적혀 있어갖고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일단 입헌혁명당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뭐냐면 넘어갔죠. 얘네들은 그냥 그 뭐냐면 짜르 정권하고 타협을 했어. 입헌민주당 애들은 그래서 얘들은 이제 곧바로 이제 짜르의 투쟁에서 벗어나서 그 두마에 이제 만들어준다니까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 뭐냐면 타협을 해버렸죠. 입헌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 말이죠. 10월 당이니 입헌민주당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맨세비키, 볼세비키는 좀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볼세비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 농민,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 정부를 수행하면서 임시혁명 정부가 인민봉기 및 반환경 사도를 수행해야 된다. 뭐 토지 국유화 및 농업 강령을 채택하는 등 했지만 탄압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세비키는 구유주의 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인식하고 노동자 계층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 2단계 혁명론인데 이 2단계 혁명론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있고 하지만 임시정부에서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 부유주의 혁명은 임시정부는 부유주의에 참여하고 그 노동자 계층은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하여튼 볼세비키와 맨세비키는 이렇게 뭐냐면 임시정 그 10월 칙령에서 반대를 했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당시 임시정부 정부가 여기는 참여해야 된다고 맨세비키는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사회혁명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2단계 혁명을 공식적으로 채택했고요 여기는 그래서 뭐 이게 토지 균등 같은 걸 주장했고 자 그래서 사회주의정당 같은 경우에는 10월 칙령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면 끝까지 저항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토핀의 반동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스토핀의 반동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스토핀 개혁이라고 하고 또 반동 정치라고 하기도 하죠. 요게 예전에 뭐냐면 시험문이 나왔죠. 기출문제. 그 누구하고 대비해서 나왔냐면 그 당시 알렉산드 2세의 토지제도 관련돼서 농노해방과 토지개혁과 관련돼 갖고 대비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용이 이것도 약간 부실해. 이 내용이 그 스토피 개혁 자체가 이제 내용이 좀 부실한데
잠깐 요거는 제 보충하면서 좀 얘기할게요. 사형사 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 내용도 있는데 요거게 좀 약간 내용이 좀 간략해가지고 일단 심화 규제 좀 내용을 볼게요. 예. 자, 이 스토피 개혁은 이 목적이 뭐냐면 점진적인 개혁이야. 그리고 이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그 뒤에 좀 토지제도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개혁을 통해서 분홍층을 자기 세력으로 이제 끌어들이려는 어, 계획을 취했거든요. 그 이들을 이용해갖고 이런 사회주의 세력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혁명법을 탄압하고 입헌 정치를 구현하는 혁명을 구현하여 혁명을 저지하는 반동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선거법을 이제 개정을 했어요. 선거법 개정이 여기 좀 약간 두서없이 써여갖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기출문제 분석에다 좀 자세히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을 관련돼서 읽어볼게요. 자, 당시 이제 제정된 선거법에는 의회가 주로 이제 직선위원으로 구성된 국가 평의회, 네, 칙사원이라는 건 항저의 명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이죠. 이게 상원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마로 구성되었다. 자, 두마는 선거가 간선제 선거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거인단을 통해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25세 남자들 대상으로 이제 실시했고 지주, 그 다음에 도시민, 농민, 노동자 계층별로 불평등의 투표권을 차별화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독일의 그런 그 투표권 있죠. 그래서 뭐 상계급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투표권 행사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주 한 표가 도심의 두 표, 농민의 15표, 노동자의 45표에 해당해요. 예. 그래서 계급별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지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선거권에 위반하는 거예요? 보통 선거에 위반하는 거죠, 이거? 보통 선거는 평등 선거죠. 음. 평등 선거는 1인 1표를 기반으로 한 거잖아. 1인 1표. 자, 근데 이 한 표가 상당히 이제 맞먹는 거. 두 표, 15표, 45표. 예. 자, 이 선거제도는 친정부 상황당의 시월당에 유리한 제도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고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지지율이 좀 많았어요. 자, 그러나 정부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에 불구하고 1차, 2차 두마에서 야권 성향의 위원들이 두마를 가반수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1차 이제 두마 때는 자유주의 정당이 입헌민주당이 다수 차지했고, 그다음 2차 투표 때는 1차 선거에 참가했던 원래는 이제 그 사회주의 세력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2차 때부터는 이제 선거에 참여했어,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사회혁명당 나르디니크가 조직한 당이죠. 사회민주당이 이때 사회민주당 안에서 맨세비키 세력들이 좀 참여했어요. 맨세비키. 이들이 이제 두마에 이제 입성했다. 2차 두마에 입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1906년에 그 수상으로 기용된 이 스토피는 야권 선상의 두마를 자신이 원하는 인물로 채워나갈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사회주의 일부가 포함된 제2차 두마를 해산하고요. 계약된 선거법 개정을 하게 돼. 이걸 63 반동 쿠데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도 계급별로 이렇게 투표 비율을 해놨는데 더 뭐냐면 그 차이를 뒀죠. 그래서 제주 한 표는 대자본가 4표, 중간 계급 65표, 농민의 260표, 노동자의 540표를 맞게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요구하는 뭐 10월당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소수민족의 대표권도 크게 주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된 3차 두마는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이 선거법 개정을 얘기해요. 예.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된 3차 두마는 스톨피의 뜻대로 지주, 관료, 성직자 출신의 여당 성향의 위원들이 대거 진출해서 두마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동자, 농민, 그다음 소수민족대 대표 비중이 적어졌고요. 그 전에 이제 1906년에 기본법을 이제 제정해서 짜드의 무제한 입법권과 국가 예산 무제한을 포기하고 대신에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짜드가 가졌다. 그래서 이제 짜드가 일부를 포기한 거, 입법권이나 그다음 무제한 그 뭐냐면 국가에서의 무제한 이제 평선권을 그냥 일부 이제 의회에 넘기고 두 번 넘기고 그다음 대신에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 앞에서 서양사 개론에 요거와 연결돼 있죠. 제국 기본법 관련돼서 요거 내용 있죠. 예, 이 국가 기본법이 제국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입법권은 일부 넘겨주고 대신에 헌법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두마가 이제 그 뭐냐면 입법권을 가질 수 있게 된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뭐냐면 헌법을 뭐야 제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공화정은 되지 못하고 왕정 체제, 전제 왕정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나 이 선거법 개혁, 아까처럼 선거법 개혁으로 그 제국기본법을 명시한 두마의 입법권도 무효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투표권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 제국기본법 입법권 가질 수 있지만 뭐야 이걸 무마시켰다는 거죠.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 전에 제국기본법을 통해서 그 짜르가 그 뭐냐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냥 일부 두마에게 입법권을 넘겨주지만 그거조차도 이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불평등 선거권을 만들어가지고 두마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누구 말이 듣죠? 예, 시골당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그 한계말을 들 수밖에 없잖아.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후 이제 두마의 입법권을 장악한 스톨리피는 평화와 개혁이란 두 가지 목표를 추구했다. 자, 평화는 혁명가들의 전면전을 의미한다. 진보적인 신분폐간, 그 다음에 노동조합 해체, 비밀경찰을 이용한 혁명가 색출 및 처형 등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당시 교수들을 스톨피의 네타이라고 이제 불렸죠. 자, 이런 정치적 탄압과 함께 일련의 개혁을 통해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입헌 정치를 구현하여 혁명을 저지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과연 개혁인가?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걸 반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토피의 반동이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 많다는데, 하여튼 이 개혁의 핵심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농업개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 요거는 이제 그 알렉산더 2세의 농업개혁과 좀 반대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르한테 땅을 나눠줬잖아요. 토지를. 알렉산더 2세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토지를 개인이 사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이 사유된 사람들이 이제 분홍이 되잖아. 이 분홍을 뭐냐 체제 내에 포섭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짜드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어떤 중요한 어떤 지지층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농업개혁의 목적은 농민 공동체를 해산하여 농촌의 계급 분화를 촉진시키고 농민층의 정치적 행동 통일을 가로막고요. 안정적인 자유농민, 아까 유산 농민층을 창출해서 이들이 정권의 어떤 세력 지지 기반을 삼으려고 했다. 즉, 농촌을 분농과 빈농으로 양극화시켜서 분농의 지지를 받고 도시에서 소외된 무상계층은 도시 노동자를 활용해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전제전과 지주를 바탕으로 한 농업자본주의 발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토지 개혁 때 미르를 통해서 토지를 분배하려고 했던 것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했던 것인데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제1차 러시아 혁명 전후에 미르가 농민 항쟁의 근거지가 됐죠. 특히 이제 미르를 되게 강조했던 애들이 사회혁명당이야. 인민주의자들 있죠. 그래서 이들 미르를 이제 해체시키고 그 농민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1910년 6월에 법령으로 농민 공동체의 미를 해체하여 농민이 공동체 내에 자신의 분배를 사유하고 공동체를 탈피해 정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래서 있고 그 농민은 공동체 내 토지 상황을 폐지시켰다. 그래서 자유로운 토지 매입도 가능케 해요. 농민의 한심을 살리고 했다. 자, 그리고 분홍들이 대규모 농장 경영을 위해서 흩어진 토지들, 혼재지를 한 곳에 집중하여 독자적인 경작을 하도록 했고 농민은행에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를 헐값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를 헐값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스토피의 그 농업 정책을 통해 통해라는 게 유기죠. 농민은행을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가 있죠. 이게 빠졌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수정할게요, 나중에. 정부는 도시의 대농장과 함께 분홍이라는 그 자기의 어떤 친위주의를 만들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토지를 갖게 해서 뭐예요? 일종의 보수화시켜서 누구를 지지하게 만들었죠? 짜르 정권을 지지하게 만드는 어떤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경영의 영세와 토지 부족이 지속됐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러시아 농촌에서는 지주제와 반봉건적인 농민 예속이 잔존하고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미르 공동체 내 농민 결속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법적 청산에도 불구하고 스토피 개혁 이후에도 미드에서 분리돼 나간 농가는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던 거. 그러니까 완전하게 뭐냐면 미드를 해체시켜가지고 뭐 개인에게 토지를 이렇게 분배시키는 하지는 못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계획에도 이제 스토피는 보통 교육제도를 도입해서 농민의 시민권을 수입하고 보통 교육제도를 수입하고 농민 시민권 인정했고 지방재판소의 간할권까지도 농촌 확장하는 등 몇 가지 개혁 정치를 했다. 자, 말년에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이 두마도 강제 예산에서 입법권을 아예 박탈하고요. 이 앞에서 이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두마가 거의 어영화됐죠. 그걸 이제 또 강제 해산해서 입법권 아예 자체 없애고 법 대신에 항쟁명령, 그러니까 항제가 명령을 낼 수 있는 칙령이나 또는 행정명령으로 통치하는 독재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1911년 이토피는 미드 해치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유대인 사회혁명당. 사회혁명당 자체가 이제 미드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미드 해체를 막 제도적으로 이제 추진하려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 결국에는 암살당하고요. 그리고 이 개혁도 1차 세계의 발발로 무산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서양사 강의 내용에 이제 개혁 내용이 별로 없는 내용을 제가 더 추가를 했거든요. 왜냐면 내용이 이게 너무 어, 적기 때문에 좀 약간 추가를 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있고 그 또 보충하면 심화 규제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선거백 개정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총각 공동체 페이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목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상당수 농민의 공동체 이탈시켜 유산 농민층을 형성하여 짜대 지시세력을 만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농업 자본주의 발전시킨다. 뭐 그 내용 있죠. 자, 그리고 계층분화 촉진 관련된 내용 있죠. 예. 요거 2147번하고 214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토피는 보여줘야 하는 이들 농민 상층을 전재정을 지지할 걸 기대했다. 또한 공동체적 구제의 철폐는 빈농들이 완전히 토지를 잃고 무산자가 되는 것을 촉진하게 될 터이다. 답산 대장의 노동력을 원하고 있던 농촌 및 도시 부르주아에게도 환영받는 일이다. 또 스토피 개혁은 전재정과 지주주 토지 소유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이들 농업의 자본주의 발전과 접합시키면서 군주적, 그다음 지주적, 지주층, 부유자를 유착시켜 일종의 포위생 경로의 자본주의 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예, 있고. 그 다음에 2148번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스토피 내각은 이제 농업구조보다 본격적인 체계 작업을 착수했다. 그래서 구상의 핵심은 총락 공동체 페이지였다. 즉, 1905년의 혁명 과정에서 농민 공동체 체제의 보류 역할을 하긴커녕 오히려 농민의 결속 기반, 집단적 봉기의 단위로 기능함으로써 혁명적 성격을 발휘했음을 깨닫는 차기 정부는 지주 소유 토지에게 손을 대지 않은 채 농민 공동체를 해상하고 농촌 계급의 분화를 촉진하여 농민체 정치 행동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고 나머지는 각자 읽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서양사 개론을 보겠습니다. 자, 같은 해 그해 총리로 임명된 그 스토피는 보수주의자였으나 점진적인 개혁으로 입헌 정치를 구현하고 혁명을 저지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스토피의 목적이죠. 자, 그리하여 그는 혁명파에 철저하게 탄압하는 한편 농업개혁을 단행하여 농민 공동체를 폐지하고 토지 소유 농민을 창출하려고 했다. 권한은 축소됐으나 국회가 소집되고 농업개혁에 추진했던 분홍을 포함한 자연농민을 형성되고 농민의 법적 지위를 지도 시민과 공동해졌다. 그래서 상당한 큰 규모의 교육제 개혁도 이제 착수돼요. 그 앞에서 말한 이제 교육 초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했다고 했죠. 1914년 초중학교 취학률 22% 상승됐으며 이런 교육계획은 1922년 완성될 예정이었다. 자, 그래서 이런 교육계획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고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 데리고는 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기초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적인 직업 교육이 필요했던 거야. 이런 것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자, 이래하여 러시아도 자유주의적 입헌 정치로 점진적 발전의 가능성이 싹트고 있었으나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반발은 이를 좌절시키고 말았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스토피는 이제 암살당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스토피 개혁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 정부가 그 당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제 참여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일단은 러시아 정부의 참전 동기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냐면 삼국협상의 비밀 조약 때문이죠. 참전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러시아가 상업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자본을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냥 프랑스의 어떤 금융 자본들의 어떤 요구. 그 다음에 또 민족주의를 이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어, 러시아의 어떤 자존심 회복, 그 너일 전쟁 때 패배를 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회복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혁명 분위기를 좀 약간 무마하려고 했어. 이게 초창기 때는 먹혀들었죠, 이게는. 근데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지고 혁명 분위기가 더 확산되기 시작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개전 초기 때는 나름대로 국민들이 지지를 받았어. 예. 그래서 전시체제가 전환되면서 예국주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민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는 사회주의자조차도 전쟁 참여를 지지했죠. 예. 그리고 이제 노동자 운동을 딱 탄압하고 그걸 이제 징집해서 이제 전선을 배치시키고 초창기 때는 이게 좀 나는데 먹혀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군이 이제 곧바로 패배한 거야.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러시아군들이 되게 무식해요. 전쟁하려면 좀 글 좀 알고 무기 사용법 같은 거 알아야 되는데 그 전혀 그런 것도 없어. 러시아군들이 또 무기 자체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소총조차도 이제 보급이 잘 안 돼가지고 두 명당 한 명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받고 그래서 이제 우라 공격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라 공격을 해갖고 이제 앞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소총을 받아갖고 싸우고 뭐 이렇게 이제 있고 자 전쟁이 길어지고 길어지니까 이제 후반에 경제적 피해가 피폐해지죠. 많은 물자들이 전쟁에 이제 그 보내지니까 농민들이 못 먹, 그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초창기 때 사회주의 지지했다고 하죠. 이때부터 이제 좀 반정부 선전으로 또 돌아갔고 거기에 이제 노동자 자유주의자들이 호응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917년 3월에 2월혁명 또는 3월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예, 이런 과정을 겪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러시아 정부는 단기전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탐나베크 패전 이에 전세는 불리하고 장기적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군수 물자가 부족하고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의 결핍은 국민들 생활을 크게 압박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 관계에 있는 니콜라이 2세는 전선에 나갔고, 그 다음에 실제 정치는 항우와 그녀의 신임 얻은 라스푼틴의 수준이 늘어나 결과 있죠. 군의 사기가 저하됐고 탈주병이 속출하는 등 그 국내 혼란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그 인물 중에 하나 라스푼틴이라는 사람이죠. 계승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항우가 있어요. 그 항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니콜라이 2세 항우가 러시아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야. 보통 이제 그 유럽의 왕실들은 서로 간에 결혼을 하잖아요. 하여튼 독일에서 이제 왔는데 이 그 러시아 그 니콜라이 2세의 그 아들 그 자식들이 항우하고 나는 자식들이 딸 해서 그러니까 뭔가 아들을 좀 얻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딸 하다가 예. 근데 이 막내 아들이 뭐 계열병인가 하여튼 이상한 병이 하나 걸려들어갖고 시름시름 자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우가 이제 이 라스푸틴을 데리다가 이게 막내 아들 이렇게 뭔가 기도도 하고 했는데 얘가 기도할 때마다 막내 아들이 좀 나아 보여. 이게 뭐 이게 이상한 건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항우가 이제 라스푸틴을 상당히 신뢰했죠. 그래서 그 이제 라스푼지가 그걸 이용했고 항우와 이제 그 주변에 여자들 그 궁녀들이나 하여튼 귀족들 부인들을 막 바람도 피우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라스푼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러시아 귀족들이 그 모임을 갖고 이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이 사람을 찾아갖고 이제 뭐냐면 독약을 먹였는데 천상까지 맞는데 안 죽여. 이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안 죽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뭐냐 총을 꺼들고 이제 뭐냐 쐈는데 또 안 죽어. 도망가죠. 결국에는 돌아왔다 총 몇 번 맞고 그리고 머리에 총을 쏘니까 그제서 죽어요. 하여튼 대단한 이상한 인간이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나스푼티의 어떤 이런 그 것이 행포가 상당히 그 당시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는 어,
개개되었고 라스푸틴가 괜히 항우를 이용해갖고 또 전쟁에 또 개입을 하고 그래요, 뒤에서. 자, 하여튼 자, 그래서 1917년 3월 8일 날 이 페테르스부르크에서 공장 노동자의 파업과 노동이 발생됐고요. 네, 폭동이 발생했고 군대도 이들 진압하고 안았다. 그래서 이제 전시가 흥분의 14인 가운데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조직됐죠. 그래서 군대가 오히려 민중들과 합류했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야. 예. 자, 그래서 이 소비에트가 있는데 소비에트가 아까 전에 평의회 대표자 회의라고 했죠. 러시아어로. 이게 1905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노동자 파업 가운데서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노동자 평의회만 있었어요. 근데 요때 이제 3월 혁명 때는 여기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같이 만들어져.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노동자 평의회, 그러니까 노동자 소비에트만 나오면 이거는 제1차 러시아 혁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 그 다음에 이게 병사 소비에트 하면 이건 3월 혁명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도 한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구분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유주의적인 노포프가 공을 수반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선에 나갔던 니콜라 2세가 제의를 이제 포기한 거죠. 그래서 동생 미아에게 대공을 물려주려고 했으나 이 사람 입장 볼 때는 이거 뭐 괜히 물려받았다가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거절했어. 그래서 이로써 노마노프 왕조는 종말 구했고 이를 3월 혁명이 난다. 네, 3월 혁명. 또 러시아 여기에 의하면 2월 혁명이 나가죠. 보통 2월, 3월 이렇게 해요. 그리고 10월 혁명 또 11월 혁명 이렇게 좀 부르죠. 예. 근데 여기서 눈여볼 게 뭐냐면 이 2월 혁명, 그러니까 3월 혁명은 자연 발생적 민중봉기로 발생했던 거야.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운동은 뭐 사회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뒤에 이제 뭐 맨세비키, 볼세비키들이 딱 계획가 돼 주도한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식량 배급이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 폭동이 일어났고 거기에 군인이 가세한 등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는데 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지만 이게 이제 계속 확산시키려면 뭔가 구심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구심체가 됐던 것이 뭐냐면 소비에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비에트. 처음에는 자연 발생적이고 그랬지만 소비에트다. 이렇게 나중에 소비에트는 그 당시 주의할 것은 볼세비키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거의 소수였고 그 당시에 소비에트는 맨세비키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회혁명당이나 그때 볼세비키의 주도 인물인 레닌은 러시아에 없었죠. 러시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저쪽 스위스 망명가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 참모부가 딱 보기에 이 레닝이 평상시에 반전을 외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러시아에 보내면 어, 좀 얘를 보내서 얘를 이용해갖고 정권을 장악하면 레닝이 정권 장악하면 곧바로 후전할 거라 생각을 해갖고 레닝이 독일의 참모부의 도움을 받고 러시아로 들어오게 된 거야. 이 3월혁명 이후에 자, 이 뒤에 얘기고 그거는 그 당시에 이 3월혁명은 자연 발생적인 문중봉기가 발생했고 점점 커지자 이제 소비에트라는 기구가 만들어서 여기에서 주도를 했다. 그렇지만 그때 소비에트는 우리가 생각한 레닌이나 볼세비키가 뭐냐면 주도했던 것이 아니라 맨세비키나 사회혁명당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음. 그래서 3월혁명은 뭐 볼세비키, 레닌이 주도했다. 틀리죠? 11월혁명은 모르겠지만 3월혁명은 자연 발생 쪽이었고 나중에 구심점으로 소비에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노마노프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자유주의적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수립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사 강의 있는 내용을요. 제가 심화 교재를 이렇게 좀 서양사 강의 위주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요것만 이제 좀 내용만 골라서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자, 고립 무원 상태에 놓인 니콜레 2세가 퇴위 선언을 서명한 바로 다음 날 두마의 지도부는 입헌민주당과 10월당 소속의 정객들이 주축이 돼서 임시정부의 어떤 성립을 발표했으며 자유주의 그 임시정부죠. 그래서 제임스 투브의 자유주의자인 루프코공이
노포포궁이 그 수반이 되었다. 그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첫 임시정부의 주요였던 입헌군주의 지지자이며 보수주의 자유주의 정객이었으나 이들 외에도 두만의 근로인민파 소속의 변호사이자 페트로그루트 소비에트 부의장 케레스키가 법무장관 입각하면서 민주공화당을 옹호하는 세력의 유일한 대표로서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자, 여기에도 능력이 케렌스키라는 사람인데 요 케렌스키라는 사람은 원래는 자유주의자였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소속을 사회혁명당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 케렌스키 내각을 만들죠. 케렌스키 내각을.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케렌스키 또저 레닌의 그 당시 학창 시절 때 교장이었죠.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뒤에 읽기 전에 잠깐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하는 내용이 뒤에 있나? 네. 사건 순서를 좀 정리할 필요 있어요. 네.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읽을게요. 자, 앞에서 이제 보면 그 그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임시정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계속 수행을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누가 그 사회혁명당이나 하여튼 소비에트가 참여하지 않아. 왜냐면 2단계 혁명론을 따서. 그래서 이제 2단계 혁명론에서 이제 부르주아 혁명을 파악하고 우리는 권력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권은 많은 실권은 어디에서 갖고 있어? 소비에트가 갖고 있어. 그래서 소비에트와 그 다음에 임시정부 간에 어떤 권력의 이온화 현상이 나요. 이온화. 이것은 이제 소비에트의 이제 그때 소비에트 맨세비키하고 사회혁명당이 주류였어요. 얘네들 2단계 혁명론에 입각해서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냐면 뒤에 넘어와서 이제 7월 위기가 이제 뭐냐면 다가오죠. 7월 위기가. 어, 그래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넘길 것을 대중들이 요구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볼세비키가 주도해요. 볼세비키가.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정부는 이제 시위대항에서 무참을 이제 포격해서 볼세비키 지도에 건거를 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볼세비키가 이제 도망을 잠깐만요. 다시 얘기할게요. 도저히 빠졌다. 자, 그래서 이제 4월 위기가 발생돼요. 7월 위기 전에 4월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빠졌네. 자, 4월 위기가 있는데 4월 위기는 자연 발생 쪽으로 이제 뭐냐면 공기가 일어나요. 예. 제가 이걸 계속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내용이 많이 빠져서 그래요. 지금 서기 내용이. 그래서 서양사 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좀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제1차 연립내각이 구성되죠. 이게 1917년 5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앞에서 나온 이원적 권력 형성이 좀 타파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소비에트 애들이 이제 참여하죠. 소비에트. 원래 참여하지 않다가 소비에트 지도부들이 뭐냐면 그 참여를 했다 임시정부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 케렌스키가 전쟁 장관직을 맡게 돼요. 이때. 그래서 계속 전쟁이 수행돼. 그래서 이제 뭐 사회혁명당이나 맨세비키 같은 사람들이 일부 참여를 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립내각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연립내각이라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한 7월 위기가 이제 또 발생되죠. 자, 이 7월 위기는 볼세비키가 이제 주도를 해. 볼세비키는 그 당시 연립내각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대중들이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서 무차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볼세비키 지도부의 건거령이 내렸는데 그때 또 내닝이 또 망명가죠. 예, 망명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월 위기를 기반으로 해갖고 소비에트 권력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 전에 사울테제가 공판인데 이것 좀 나중에 하고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는 대도시 소비에트,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그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소비에트가 맨세비키나 뭐 사형명당으로 이제 뭐냐면 장악했잖아요. 근데 이 7월 경비 전후로 해가지고 주도층이 이제 소비에트를 누가 장악하냐면 그 볼세비키가 장악해. 볼세비키가.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2차 연립내각이 또 구성돼요. 그래서 7월 24일 날 제2차 연립내각 구성인데 제2차 연립내각은 약간 자유주의자가 주도를 했죠. 근데 여기는 자유주의보다는 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뭐냐면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수장이 됐던 사람이 내각 수반이 됐던 사람이 앞에서 제1차 연립내각 때 전쟁 장관직을 맡았던 케렌스키야. 케렌스키. 이 케렌스키는 사회혁명당이죠. 예, 사회혁명당이고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소비에트 전혀 독재 통제를 받지 않고 이제 독자적인 스타일로 이제 정부 운영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정부가 그나마 좀 남았던 혁명적 민주주의가 연결이 끊어져. 이미 7월 2기 때부터 이제 소비에트는 완전히 그 볼세비크가 장악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보수 우파였던 군인 보수 우파 그러니까 재정 시대 때 그 보수적인 그 뭐냐 장군이었던 콜로니우프가 있어. 이 콜로니우프가 뭐냐 쿠데타를 일으켜.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제2차 연립내각이 진압을 제대로 못해요. 진압을.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누가 진압을 하냐면 그 당시 소비에트와 그 밑에 있는 적이 돼. 이미 이제 여기는 어, 누구한테 넘어왔죠? 볼세비키한테 넘어왔죠. 이 대도시 모스크바나 뭐 상트페트 소비에트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이들이 이제 진압을 해버린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의 권력은 이제 뭐예요? 소비에트가 볼세비키가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간단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그냥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무너뜨리죠. 이게 11월革命이야. 그래서 이 과정 속에 4월 2기 이후에 제1차 연립내각이 만들어지고 그 7월 2기 안에 또 뭐냐 제2차 연립내각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7월 전후로 해갖고 뭐 4월 퇴제도 공포하고 그다음에 소비에트 권력이 볼세비키 넘어가고요. 코로니프 쿠데타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는데 소비에트가 진압함으로써 나중에 11월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했어요.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이제 돌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월 혁명 후 러시아는 그 길고 길었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주 이포민주당을 구성된 임시정부는 자, 국민과 여러 사회 조직의 시민적 자유에 가해졌던 모든 제약을 없애고 소수 민족과 소수 종교에 대한 불평등을 폐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앞에서 자유주의 임시정부의 개혁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계급과 신분, 인종, 종교 차이를 넘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고 정치범에 대한 대사명이 선포되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11월에 재헌회의 소집을 약속하고 거기에 이제 항실과 수도원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의 분배할 것을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렇지만 뭐 재헌회의 소집이라든지 뭐 토지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되지 못했죠. 자, 그러나 자유러시아의 앞날에는 어려운 문제가 산적돼 있다. 심각한 국내의 물자 부족과 경제난 속에 그리고 기강이 무너진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민중은 자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농민은 성급하게 토지를 요구했으며 자유주의적 온건파는 민중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치 경험이 없었다. 그때 이제 레닝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가 이제 뭐냐면 어, 앞에서 얘기했죠. 이원적 권력 형태가 이제 상태죠. 이원적 권력 형태. 자, 요 관련돼서는 잠깐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이게 내용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원적 권력 형태가 어, 여기 있죠. 맨세비키 지도자 그 당시 이제 소비에트를 장악했던 지도부죠. 그래서 2단계 혁명론 아직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기 때문에 소비에트가 직접 권력 장악을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 임시정부가 이중 권력이 이제 형성이 됐던 건데요.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2170번인가? 서양서 강의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맨세비키 지도부는 2월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 밖의 혁명에서도 토요타 대표 기관인 소비에트도 뭐 부르주아로 구성된 소비에트는 부르주아로 구성된 임시정부 참여해서 안 되며 임시정부 밖에선 이를 통제하면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걸로 그 역할을 한정시켜야 생각했다.
자, 이는 1905년에 혁명 당시 제시됐던 이른바 극도로 혁명적인 반대 세력 이론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2단계 혁명론 관련된 내용이죠. 자, 맨세비키는 사회주의 혁명을 부르주의 혁명과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장래이를 여기고 그 당시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세비키는 2단계 혁명론을 입각해서 2단계 혁명론은 그 당시 사회혁명당이나 뒤에 지금 볼세비키도 일부 수용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입각에서 이 당시 권력에 좀 물려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자, 1917년 4월 16일 날 10년 레닌은 망명의 스위스부터 독일군 참모본부가 마련한 밀봉 열차에 이송되어 페테르스부르크의 핀란드역에 도착했다. 자, 이게 핀란드역이 이제 페테르스부르크가 왜 핀란드역이 있나 했는데 그 당시에 핀란드는 이제 러시아 영토였죠. 여기 핀란드 원래 스웨덴이 갖고 있다가 스웨덴이 이제 북방전쟁 패배 후에 핀란드 이걸 러시아에 넘겼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약간 특징이 뭐냐면 그 저도 이제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보통 러시아의 그 역 이름 같은 것들은 역 이름들은 다른 지역의 이름을 명칭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좀 특이하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독일 참모부는 반전을 부르짖는 레닌을 귀국시켜 러시아를 연합군의 진영부터 이탈시킬 수 있는지 모른다, 이탈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레닌이 권력을 장악하거나 하여튼 주도하에 반전 여론을 형성해서 어, 러시아를 연합군 이탈시키면 동부전선에 있는 병력을 빼서 서부전선 이동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것은 절충했으나 레닌의 기국은 결과적으로 러시아 국민과 유럽, 나가 전 세계 예상치 못하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레닌은 이동가보다는 마키아벨리스 실천적 혁명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것이 전위 조직, 노동자를 중심한 전위 조직을 바탕으로 직업적인 혁명가가 뭔가 그 혁명을 기획하면서 이끌어낸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중 조직을 이제 주로 맨세비키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자, 그는 현실 감각과 판단력이 뛰어났으며 가당성을 갖고 있었다. 그는 볼세비키를 지휘하게 됐고 인수정부가 가차없이 투쟁을 선언했다. 한편 인수정부의 국방장이었던 젊은 케레스키는 국민의 이제 사기를 이게 빠져있네. 양양하기 위해서 유고대 전설 공세를 취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식량난과 물가고만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 이 케렌스키라는 것은 이제 임시정부 안에 이제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임시정부에서 관료 참여했죠. 그 당시에는 자유주의였어요. 게다가 제1차 연립내각 때는 그 당시 이제 사회혁명당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또 연결돼서 이제 전쟁 장관을 계속 수행하다가 2차 연립내각 때 뭐냐면 이제 케렌스키가 내각 수반이 되죠. 이렇게 바뀌게 돼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전쟁을 이제 그만뒀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을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큰 패착이죠. 자, 이들 이용해서 볼세비키는 7월에 반란을 했으나 실패하고 레닌은 또 핀란드 피신했다 하죠. 여기에서 이제 많이 빠진 게 요거죠. 4월 봉기가 빠졌어. 4월 봉기가.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자, 요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게 뭐냐면 서울봉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서울봉기. 자, 그래서 이제 서울봉기가 어디 있나? 잠깐만요. 여기 있고, 여기. 자, 그 전쟁의 결정이 계속하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4월 위기가 발생하고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반전 대규모 시위를 구성하고 제1차 연립내각이 구성이 돼요. 예, 여기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서양사 강의에 있거든요. 요거 좀 읽어볼게요. 예. 자, 이율혁명 직후 임시정부를 항해 쏟아졌던 노동자 병사의 열광적인 지지와 기대는 점차 실망을 받게 되었다. 1917년 4월 18일 외무장관이었던 밀류코프는 연합군 측에 각서를 보내어 러시아는 최종적 승리 때까지 싸우겠다 약속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도의 노동자, 병사들은 전쟁 중지, 밀류코프의 사퇴, 무병화 무배상의 민주적 강화 등의 이제 구호를 외치며 자연 발생적인 대규모 시위를 들어갔는데 이게 4월 봉기죠. 이른바 이제 4월 위기가 뭐냐면 시작되었다. 수도에서 시작된 시위는 다른 도시에 퍼져나갔다. 팽배한 반전
그 분위기에 불만을 느낀 국방장관 쿠치코프는 항의 표시로 사퇴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제1차 연립내각이 구성이 된 거야. 연립내각. 자, 그렇지만 이제 4월 2기호 그 당시 이제 그 소비에트가 이제 참여시켰죠. 앞에 얘기했죠. 소비에트 이제 여기에 참여시키면서 이때 이제 뭐 멘세비키라든지 사형명당이 참여했고 물론 이제 볼세비키는 여기 참여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면서 그러면 왜 맨세비크가 이제 거기에 1차 연립내가 참여했냐? 그 당시 반혁명 세력과 레닌을 견제하고 그리고 부유주의 민주혁명을 달성하기 2단계 혁명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 자, 그렇지만 계속 이제 뭐냐면 전쟁이 계속됐어. 그러니까 케렌스키가 이때도 이제 뭐냐면 전쟁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가 계속 참패를 했죠. 그리고 민족 문제 및 갈등 또 민족 문제도 또 내각이 분열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위기가 일어나요. 7월 봉기가. 이거는 이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 양도하는 봉기였는데요. 당연히 누가 주냐면 볼세비키가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앞에서 또 탄압받아서 레닌이 피신을 했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잠깐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민족 문제에 둘러싸서 1차 임시정부 내각 관련된 그 연립내각의 문제점 갈등과 그 다음에 이 봉기 관련된 7월 위기 관련된 내용 이렇게 좀 읽어볼게요. 자, 민족 문제에 둘러싸고 임시정부 내에 이때 임시정부는 제1차 연립내각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임시정부 내에 이제 정파들 사이의 대립이 심각했다. 핀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족 자치화 운동이 치열해졌고요. 이들 민족에 속하는 근로대중들이 민족적인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결합시켜 강력한 운지를 보이자 이미 정부 내에서 사회주의자든 이들을 민족 자격권을 존중해 줄 걸 고려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 측에서는 이들 완강히 반대했으며 따라서 내각은 다시 위기에 맞았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 봉기는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7월 봉기를 얘기해요. 7월 위기. 예. 자, 요건 볼세비크가 조직하여 주도한 것이며 특히 페트로그란드 볼세비키 지지 대중들이 이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대중들의 시위는 곧 볼세비키 통제할 수 없을 정도 확대되어 보였다. 자, 임시정부는 이 시위에 대항해 무차별적으로 발표한 한편 볼세비키 지도자에 대해 검거령을 내렸다. 자, 이들은 독일의 첩자로서 돈을 받고 러시아의 원수를 팔아넘기기 위해 반전 채통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였었다. 자, 레닌은 지하로 잠정했다가 핀란드 피신했고 지노비에프는 한동안 은신해 있다가 페트로그란드로 돌아왔다. 그러나 카메노프와 트루츠키도 체포되어 한참 만에 들어왔다. 저 이런 뒤에 레닌 외에도 지노비에프, 그다음 카메네프, 그다음 트루츠키 유명한 헌문가죠. 물론 나중에 스탈린에서 이제 숙청당하지만 자, 이 7월 위기에 의해서 볼세비키 조직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임시정부가 이게 뭐냐면 또 막대한 손상을 입었죠. 7월 위기 임시정부의 어떤 위기도 볼세비키 조직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임시정부 위상도 극도 불안전했다. 했죠. 예. 자, 그리고 7월 위기 전후로 앞에서 얘기했죠. 소비에트의 뭐냐면 권력 지도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멘세비키가 장악했던 소비에트가 이걸 전후로 해갖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 소비에트는 이제 볼세비키가 장악을 해요. 예, 볼세비키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제2차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죠. 7월 2기에. 그래서 이제 연립내각 구성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사연사 강의 있는 내용. 제2차 연립내각 읽어보면 자, 그래서 로포프가 사퇴하고 케렌스키가 새로운 내각이 순반되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케렌스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전에 뭐 전진장관, 국방장관 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때 제2차 연립내각 때 수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7월 24일 날 새로 구성된 제2차 연립내각에서는 7명의 사회혁명당과 멘세비키, 4월 입헌민주당이 포함되며 명목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연립정권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내각의 개편은 2월 혁명의 근본적인 성격을 전하는 의미한 거다. 케렌스키는 그 소비에트의 통제를 받지 않은 독재자 스타일로 전국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자본가들은 그들의 생산활동을 보이콧하면서 혁명적 민중의 요구를 왔었다. 계급 간의 타협, 정치 세력 사이의 타협을 통해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길을 점점 소실해 갔다. 이렇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예, 어디까지 있는 거야? 자, 거기에 이제 다시 보면 자 그러나 케렌스키의 신내각은 수명이 짧았다. 예, 그 생명을 더욱 단축시킨 것은 코르네코프 장군의 전쟁 수행을 강력한 정부 수행 목표로 쿠데타 계획이다. 자, 이 계획은 8월 말에 실패했으나
케렌스키 정부는 약화시키고 볼세비크하고는 페트루스부크와 모스크바 소비에트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이제 7월 여기는 뭐 이때 장악했다고 얘기됐는데 이미 이제 7월 혁명, 7월 봉기 서양사 강의에 보면 7월 봉기 전후도 해갖고 이들이 장악을 했고 요때 이제 뭐냐면 케렌스키 정부가 요 쿠데타를 제대로 장악 진압을 못했는데 요걸 장악했던 거기에 있는 소비에트가 여기를 진압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거는 그냥 여기서 확실하게 장악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봉기 이후에 장악했고 요 과정에서 이제 어 코노코프 장군의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이때 이제 페트루스부르크와 모스크바 소비에트 밑에 있는 적이들을 동원해 갖고 진압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완전 그 지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도권을 장악한 건 그 전이고 여기는 확립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사 강의하고 충돌이 좀 그러면 어, 사안사 강의의 충돌을 이제 좀 피할 수 있죠. 그 내용하고 자 그러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쭉 넘어가서 자, 내닝이 이제 재명되고, 망명해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인데 한번 이 관련된 내용 볼게요. 4월 퇴진인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잠깐 넘어가서, 어, 통일장국, 잠깐만요. 이게 적어놨는데 없네. 아, 여기 있네, 여기.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게 어디 있지? 잠깐,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잠깐 서양사 강의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네. 여기가 이 그 당시 임시정부와 협력 관계였던 코로넬프 장군의 쿠데타 시기도 볼세비크의 민중이 저지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2194번. 자, 임시정부의 군부의 의지에 혁명세력을 누르고 했는데 그 역할을 이제 위해 임시정부의 자유주의자들과 테레스키가 러시아군 총상을 발탁한 것이 코로넬프 장군이었다. 당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던 이 장군은 2월 혁명 이후에 정세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자본가, 대은행가, 군 고위 지휘관을 비롯해 우파 및 구우파의 저지를 얻고 있었다. 케렌스키가 8월 중순에는 모스크바 소집했던 국가협의회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나자 포르프는 점차 군사 독재를 수립하는 야심을 품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케렌스키와의 거듭된 협상이 결렬시키고 8월 26일 정권을 자신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케렌스키가 띄운 뒤 군대에 이끌고 수도를 진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좌파가 두려워해 맞지 않던 보나파르트주의의 위협을 눈앞에 닥친 것이었다. 경악한 크레스키는 소비에트 측에 다시 도움을 청했으며 심지어 볼세비키에까지 협력을 요청한 손을 내밀었다. 페트로그란드에 진격했던 쿠데타군은 사회주의 세력 민 수도권의 수많은 민중들이 저항을 심히 격퇴당하고 콜로니프가 체포되었다. 이렇게 해서 콜로니프 장군의 그 쿠데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래서 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자체적으로 진압을 못하고 소비에트 볼세비키의 지원을 받고 진압을 했던 거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뒤에 11월 혁명이 배경이 됐던 거야. 여기 보니까 이제 임시정부가 좀 힘이 약하다는 걸 파악을 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자 5월 망명지로부터 귀국하여 볼세비키에 참가한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있어. 이 트로츠키는 원래 맨세비키 쪽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다가 볼세비키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 트로츠키가 영구혁명론을 제시했거든요. 이 영구혁명론이 레닌의 사상에 영향을 미쳐. 뭐 100%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레닌다운가는 이제 지휘를 차지하고 적이대를 조직했다. 그래서 오늘날 적군을 조직했던 사람이 이 트루츠키라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10월 하순에 은밀히 기록한 레닌은 트루츠키와 더불어 무장봉기를 깨웠고 1900 이게 이제 코르네트 장군의 쿠데타 이후죠. 이때는 이미 이제 거의 그 페트로부르크하고 모스크바 소비에트는 완전히 이제 뭐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레닌이나 그 당시 그 볼세비키 쪽으로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1917년 11월 4월에 대규모 시위와 대중 집회가 열리고 7월 무장봉기가 있겠다. 이게 11월 혁명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여군은 10월 혁명이 돼요. 유혈국 없이 진압했는데 그 당시 이제 페트로브르크에 거울 공존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케렌스키 정부가 있었는데 거기를 공격해 들어오니까 거기 지켰던 이 수비대들이 대부분 여군이야. 남자들은 저 군대 가 있고 저 전선에 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했다고 해요. 예. 자, 케렌스키는 미국 대사관 소속 차량으로 도망갔고 원래는 페테르스부르크 방해를 위해서 그 위하여 구성됐으나 트로츠키 지휘 아래 들어오게 된 군사혁명위원회가 정부를 수립했다. 자, 동의안은 제2차 소비에트 대회를 소집하고 이어 레닌을 위장으로 트로츠키를 외무장관한 인민위원회라는 새로운 내각이 조직되었고 그리고 모스크바를 비롯해 지방에 따라 약간의 저항이 있었으나 11월 만에 혁명은 성공적으로 거의 뭐냐면 확실해졌다. 성공이 거의 확실해졌다. 이렇게 있죠. 이 과정을 이제 좀 심화 교재 내용에서 읽어볼게요. 자, 전개 과정이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일가 단독 강화해서 블레스트 리트포스크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98번, 2199번, 그 다음에 2200번, 그 다음에 그 2201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닌은 코널프 사건 직후에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다시 구월 채택했고 요거는 4월 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제는 소비에트파 사회주의자들과 협력에는 큰 관심이 기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의치 않을 경우 내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어, 강경론을 펴고 있었다. 자, 코널프 사건의 전후에 그 뭐냐 수유진 국가혁명은 폭력혁명을 통해서 부유주의 국가를 프레데터 국가를 대체한 당위성을 입증하고 한 것이다. 자, 그리고 9월이 넘어가면서 볼세비키에 대한 대중적 지위가 크게 늘었다. 레닌은 재헌이의 선거를 통해서 볼세비키가 형식적인 다수를 획득할 때까지 임시정부를 지속하는 대신 무장봉기를 통해 혁명정부 수립을 시도했다. 12월 6일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산하의 무장조직, 이게 적이 되다고 하는 군대지죠. 봉기를 일으켰다. 그러나 거의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임시정부 대다수 가족들은 체포되었고 11월 혁명 과정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의 중심지를 대부분 장악했다. 자, 이틀날 페트로그라드에 열린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400개 지방 소비에트 대표자들이 러시아를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전환시킬 것, 전쟁 중단, 토지 개혁 실시를 결의했다. 그이어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을 이끈 노동자 농민 정부가 구성됐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구성된 그 정부는 앞에서 얘기한 아, 브레스트 리트포스크 조약을 맺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서양사 개론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뺄게요. 여기 서양사 개론 있네. 예. 자, 그다음 트로츠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봉기 과정에 타고난 조직력과 군사 전술가로서 능력을 발휘한 것이 트로츠키다. 그동안 그 스몰리에서 열리고 있던 제2차 전 러시아 그 소비에트 대해서 소비에트 공화국이 선포되고 새로운 혁명정부 레닌이 위정한 인민위원회가 구성이 선포됐다. 이 내용이요. 자, 다시 이제 돌아서 서양사 개론을 보자.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공산 정권은 국 독일군과 후정 교섭을 이제 들어갔다. 레닌은 영토의 병합과 배상 없는 평화를 주장했으나 독일의 영토 요구는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결국에 레닌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해 1918년 이제 체결된 블레스트 리트푸스크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벨트 연안 지역 핀란드를 독일에 양도했다 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지도 물어보시더라고. 그럼 양도됐으면 이게 독일군이 진주했냐, 직접 지배했냐?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독일도 그 서부전선에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통치하려고 그 지역을 병합하려고 뭔가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조적 지배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지원 안에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했지만 국방원이 러시아가 이제 군대 입고 거기 진압해서 병합을 내버렸죠. 예, 그건 나중에 있고 그 다음에 발트해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립을 했죠. 여기는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라트비아 독립국이 됐고, 그렇지만 물론 이제 스탈린이 여기 또 먹었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100년 넘게 러시아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때 이제 러시아 혁명 도중에 폴란드에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얘네들도 백군하고 적군이 싸웠어. 적군은 이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그러니까 러시아 그 사회주의 색들이고 지원받은 백군은 보수적이고 이제 부르주아 색들이야. 결국에는 얘들이 이제 백군이 이기고 적군을 풀어야죠. 그래서 핀란드가 독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조적 지배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는 러시아 인구의 3분의 1, 철 생산의 80%, 석탄 생산의 90% 상승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 이 발트 연안지가 핀란드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여러 집들은 다시 뭐냐면 전쟁이 이제 독일이 항복하면서 블라스트 리투프스크가 이제 무효화되면서 러시아가 요 지역을 또 장악을 하죠. 예. 자, 이보다 앞서 레닌은 재현이의 소집을 허용했다. 자, 러시아인은 그들의 역사상 처음으로 마지막 때 완전 자연 보통 선거를 시행했다. 재현이에는 이제 그 뭐냐면 헌법을 만드는 의회죠. 헌법을. 근데 그 결과는 볼세비키의 투표가 4분의 1밖에 얻지 못하고요. 25%. 나머지는 사회혁명당. 그러니까 이제 사회혁명당 우파 세력들이 이제 얻게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지지했던 정당들이 사회혁명당 세력들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농민들이 전체 인구의 80% 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트가 만들어진 거는 이제 그 노동자 애들이 있고 대부분 농촌에서는 이제 뭐냐면 사회혁명당을 지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분의 1밖에 얻지 못했던 거죠, 소비에트가. 자, 하여튼 사회혁명당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정당은 62% 득표를 얻었다. 자, 이 재현이는 1918년 1월 중수에 한번 모이고 곧바로 레닌의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해산됐다. 요 재현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게 요 내용이 소집을 했지만 이거 무시해버리고 결과물이고 레닌은 해체시켰다. 대신에 이제 그 의회를 중심으로 한 뭔가 권력구조 재편을 포기했어. 왜냐면 의회를 하면 모든 국민들이 뭐냐면 다 투표권 없고 그 투표권 없고 거기에 선출된 의원들이 의회를 구성하는데 아직상 농 농촌이 다수였던 그 소비에트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농촌이 다수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볼세비키는 근거지가 일부 대도시에 불과했거든요. 노동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면 의회 중심으로 하면 애들이 권력을 못 잡아.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이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권력을 잡자. 그래서 권력 구조를 의회 중심의 어떤 소비에트가 아니라 의회 중심의 권력이 아니라 소비에트 중심의 권력 구조를 만들었죠.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3월혁명 후 길이 열릴 듯 보이는 러시아 자유주의 발전은 완전히 좌절되고 종집을 찍었다. 이렇게 있고. 자, 그 관련된 내용도 이제 좀 볼게요. 서양사 심화 강의 내용들. 그래서 제2차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이제 뭐냐 만들어지고 트루츠키 주도의 소비에트 공화국 선포 인민위원회 구성되고 이런 것들이 행해졌고요.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서양사 강의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서계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좀 확충돼서 보시면 돼요. 전쟁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거나 11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레닌의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모든 교전국에 대한 무병화, 무배상의 즉각적인 강화를 촉구하면서 평화 협상을 위해서 최소한 3개월간 후전할 것을 제의하는 평화에 관한 포고령과 지주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지주와 항시 토지 및 수도원과 그다음 교회 토지 등을 모두 토지의 인민적 소유로 하며 이들 노동 및 소비 기준에 따라서 농민들이 평등하게 분배할 걸 골자는 토지에 관한 포고령이 즉각 공포되었다. 자, 노동자들이 자주 관리에 위해 스스로 산업을 통제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노동자 통제에 관한 규제법도 도입했다. 나가서 새로운 정부는 8시간 노동법, 신분제 철폐에 의한 관한 법, 러시아 제민족의 권리에 관한 법, 그다음에 국가 교회 분리, 그다음 교회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결혼에 의한 법을 공표해 그동안 지연되었던 민주혁명 단계에서 기본과제 시연을 포함한 1년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자, 이 단계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인들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시민적 권리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이제 속할 수 있다. 진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현이의 선거 결과를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월에서 12일 헌법 제정회의 선거가 실시했다. 투표가 사회혁명당이 이제 우파 세력들이에요. 사회혁명도 좌파 우파가 있는데 우파를 얘기하는 거야. 자, 50% 넘는 압도적인 다수 의원을 차지했고 볼세비키는 24%가량의 득표율과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자, 그래서 근소하긴 하나
멘세비키의 득표율까지 이제 고려한다면 옛 소비에트파 사회주의자가 헌법 제정에는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은 명백했다. 자, 이 같은 투표 결과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 원칙에 따라 이걸 보통 이제 평등의 그 투표의 사원칙이라고 하죠. 자, 실시된 이 선거에서 볼세비키는 혁명의 진원지였던 대도시, 공업 중심지, 특히 군대의 압도적인 지지였으나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인구는 농촌에 있었죠. 농촌 배후지는 그동안 공식적인 정치적 장에서는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못하고 있었던 농민들이 대부분 그들의 정통적 지지 정당이었던 사회혁명당에 표를 던졌던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헌법 제정에는 1918년 1월 6일 날 자진 해산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해산됐다. 자, 이로써 의회 민주주의 정치의 발전은 좌절되었다. 헌법 제정의 이제 해산은 정상 상태에 있던 국가의 정치, 도덕적 기준을 보면 분명히 부당한 조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조치에 맞서서 조직적으로 한건 민중세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 자, 이후 여야를 만나고 당시 러시아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는 내릴 토양이 두텁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들고 일어났죠. 뭐 와갖고 이제 그 선거 결과가 나는데 의회 선거 걸리는데 그 분명히 이제 여당이 다수인데 야당이 다수인데 이제 대통령이 뭐 의회를 해산한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는 그런 그 민도가 그렇게 들고 나올 수 있는 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저 그 민도나 그다음 국민들의 민도나 정치적 경험이 없었다는 걸 이걸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의회가 강제해산 다음에 소비에트 중심의 어떤 권력 구조가 유지됐다는 거, 의의를 볼게요. 이 의의는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자,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했고,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이제 사회주의 경로의 근대화를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 외에도 이런 사회주의 경로의 근대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했죠. 자, 그렇지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지만 러시아 사회 자체가 전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 전혀 민주주의. 그냥 이런 속성 안에서는 겉되기만 사회주의 거지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짜르 시대 때 어떤 독재 정치가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스탈린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러시아 사회주의는 이제 폭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 심화 교재나 기출문제 분석에 제가 이제 여기 볼세비키, 맨세비키, 트로츠키 관련된 이론들 쭉 정리를 했거든요. 예,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러시아 강의한다. 상황사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약간 중심으로 정리해서 다른 데로 좀 약간 뺏겨가지고 좀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사월태제 내용이 없어. 제일 중요한 사월태제 내용이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잠깐 언급됐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제 교재를 중심으로 아까 이제 그 말하지 않는 사월태제 부분을 보고 할게요. 사월태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강의는 되게 자세히 돼 있어요. 사월태제 내용이. 근데 여기는 별로 언급도 안 돼 있네. 그래갖고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게 11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이에요.